최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좋아요. 최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품절주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배당합니다. 고배당. 예를 들면 90%가 내 거 주식 지분이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셀프 고배당. 근데 이제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습관편입니다. 다음 달에 머리를 좀 심으려고. 야, 진짜요? 네. 와이프가 이제 얼굴 좀 팔리고 다니는데 머리 좀 심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 저도 탈모가 시작되고 있어서. 같이 한번 가시죠. 원 플러스 원이면 싸대. 괜찮은데? 자, 지금 2단계까지 왔죠? 네네네. 자, 3단계는? 3단계는 이제 우리가 뉴스하고 공시를 보자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단계는 재무지표를 봤고요. 네. 2단계는 어떤 기술적 분석, 차트를 봤고요. 그쵸. 세 번째는 뉴스하고 공시를 보는 거예요. 3년 어. 내지 5년 동안에 중소기업이면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시도 별로 없어. 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 걔네들 한 5년 보자 이거고, 좀 기업이 되게 크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뉴스의 량이 많거나 아니면 그렇게 리스크가 적은 기업들은 한 3년만 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하고 공시를 보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쵸. 그 중에 핵심만 3가지만 보자. 네. 그래서 배당,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그리고 최대주주. 유상증자하고 주식 관련 사채는 한 몸이고요. 그러니까 네. 최대주주 이슈랑 배당이랑 유상증자. 이 3가지 포커스로 좀 보자. 배당은 호재다. 배당이라는 게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네. 공짜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주식으로도 줄 수 있어요. 배당이라는 게 꼭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도 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돈도 주고 주식도 주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배당을 주는 회사들은 되게 매력적이지 않느냐. 오. 저는 이제 저 개미 투자자들에게 배당주 투자를 하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내가 배당 주는 거거든요. 네. 먹고 살기 어려우면 배당을 주겠어요? 배당의 재원은 뭐냐면 이익잉여금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12월 말 결산하고 남는 돈 중에서 배당을 이렇게 주고 어떤 남는 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한 그런 기업들을 하면 머리 아플 일이 일단 적기 때문에, 그러면 고배당주인지는 어떻게 할 거냐. 배당이라는 것은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고배당주를 판단을 해요. 시가 배당률은 뭔데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요. 그럼 현재 주가는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쵸. 시가 배당률도 매일매일 변해요. 매력적인 시가 배당률은 몇 프로냐? 저는 한 5%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은행에 한 넣어놓은 거에 한 3배?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5% 이상이 고배당주. 그렇죠. 보통은 이제 5%인데 저는 한 8% 이상인 종목들을 사요. 야, 8% 이상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신증권 우선주가 한 9%나 10% 정도. 아, 근데 이제 약세장에는 네. 8% 이상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니까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가 배당률이 낮아지겠죠. 네. 근데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폭락을 하잖아요. 불과 한 4, 5개월 전에 코로나19 사태에 네. 고배당 15% 이상짜리 널렸었어요. 그러면 약세장에 15% 이상짜리 고배당주만 샀으면 떼돈을 버는 거죠. 투자 전략은 간단해요. 시가 배당률 15%에 사서 시가 배당률 5%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그럼 주식은 3배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고배당주는 전제가 계속 잘 벌어야 돼. 이게 배당금이라는 건 과거의 배당금이잖아. 앞으로 배당금을 잘 벌지는 계속 실적 체크를 해가면서 고배당주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S-오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엄청난 고배당주였어요. 시가 배당률 8% 이상. 그 사우디의 아람코라고 석유 재벌 회사, 국영 기업이 6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옛날에 배당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유가가 내리니까 실적이 악화되고 배당을 하기 어려워. 올해는 아마 이 코로나19 때문에 배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적자기 때문에.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실적을 계속 체크해가면서 가야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배당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요. 네. 우리 그래서 고배당 여부 한번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배당주라고 쳐야 돼요. 아, 좋습니다. 네, 우리가 고배당주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배당주 치면 쭉, 배당 수익률 상위 종목이 쭉 나오네요. 네, 그럼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고배당주 그 시가 배당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가 배당률 10% 이상도 많이 있잖아요. 대신증권 아까 보시면 10.45%네요. 근데 이 10.45%는
작년의 배당금을 올해도 배당할 수 있다는 전제.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의 실적이 올해도 이 정도 개선될 거다. 작년보다 실적이 더 좋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요새 동학개미 이슈로 증권사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실적 개선이 되면 이 배당보다 더 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은 호재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악재를 체크하는 거죠.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네. 둘 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상증자는 호재라고 그랬는데 유상증자는 투자자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팔 정도로 어렵다. 근데 유상증자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 관련 사채예요. 주식 관련 사채는 뭐냐? 회사채예요, 회사.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회사채라고 하는데 네.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네. 근데 이 회사채인데 주식 관련 사채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꿔줘요. 일단 회사채 주지만 네. 네가 신청하면 주식으로 바꿔줄게. 이 주식으로 언제 바꿔주겠어요? 만약에 10,000원에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그런 주식 관련 사채가 있는데 주가가 13,000원, 15,000원 돼야 바꿔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정점에 이를 때 주식 관련 사채를 딱 바꿔달라고 해서 물량 폭탄이 되는 거죠. 주가 고점에 나올 수 있는 물량 폭탄이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가가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관련 사채 발행하는 기업들은 하나의 좀 리스크 차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채잖아요. 회사채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고 만기에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 사채를 투자하는 투자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 이하로 내려가요. 8,000원, 7,000원. 그러면 이 사람은 8,000원에 주식으로 바꿔달라는 순간 2,000원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안 바꿔요. 그럼 만기까지 가요. 만기에 결국 주식으로 못 바꿨네? 그러면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원금 받고 이런 옵션이 하나 있고 주가가 13,000원, 15,000원이 되면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래갖고 3,000원에서 5,000원만큼 차익을 보고 그 사이에 또 이자도 받고 그래서 이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유상증자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으로 주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이자까지 얹어서 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보다 더 안 좋은 거군요. 더 안 좋은 거죠. 유상증자를 하다 안 되니 네. 주식 관련 사채로 넘어가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유상증자는 제가 알기로 뭐 공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시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네. 주식 관련 사채는 그것도 어디에 나오나요? 동일해요. 공시예요. 공시. 배당도 공시, 유상증자도 공시, 주식 관련 사채도 공시. 공시라는 것은 공공에게 알려준 보일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공시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주식 관련 실제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예를 들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들 예시를 한번 찾아보면 전환사채 흔히 말하는 10이 말하는 거죠. 그렇죠. 컨버터블 본드 해갖고 전환할 수 있다. 컨버터블이 이제 전환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한번 볼까요? 네, 현대로템. 현대로템. 네. 네이버에서 현대로템을 검색하고요. 지금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뉴스 공시 정보를 보죠. 네, 여기 있죠? 네. 3월 25일 날 보면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2020년 3월 25일 공시를 보면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래서 발행 금액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여기 보면 뭐 표면 이자율 1% 주고 만기에 3.7%까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자율이 이 정도 이자율이면 상당히 그래도 우량한 기업이에요. 현대로템이라는 데가 방산 기업인데 상당히 우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이자율이 이 정도고요. 심한 기업들은 막 8%, 9%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1년에 8%, 9% 이자 주고 진짜 남는 게 악재네요. 없는 거죠. 전환가액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악재 요소들을 공시나 뉴스를 통해서 체크를 조금 해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에서 5년 정도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했던 기업들은 탈락시킵니다. 아무리 그런 어떤 차트 측면에서 매력이 있더라도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나 주식 관련 사채를 한번 발행한 기업들은 또 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본 놈이 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몇 년이 지나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운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떤 악재 요소 체크를 위해서 유상증자하고 주식 관련 사채를 체크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3년이나 5년 내에 있는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내려버리면 사실 이렇게 권투에서 있으면 가드를 내리는 거거든요. 한 방 맞아서 KO 될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를 내가 지고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내가 판단하지만 웬만하면 좀 조심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주주는? 최대 주주는 이제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는데요. 네. 일단 최대 주주 지분이 많으면 좋아요. 최대 주주 지분이 많으면 품절주 이슈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유통 주식 수가 양지사 같은 경우는 10%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은 주식이 없는 거예요. 발행 주식이 한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호재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얘기를 하잖아요. 네. 수요는 되게 많아요. 매수세는 되게 많은데 팔로는 없어. 그러면 계속 이상 급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 그 조선주, 삼성중공업 우선주 왜 급등을 했을까요? 조선 수주, 배 수주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호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아무도 안 팔아. 그러니까 막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품절주의 특징인데 저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으면 그런 이슈들이 발생될 수 있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좋죠. 주식수가 이렇게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도 비슷해요. 주식수가 적으면 한진칼 이슈가 왜 한진칼이 왜 주가가 급등을 했냐면 결국 그 동생과 누나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주식이 없는 거예요. 경영권 분쟁이. 아, 서로가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 서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수가 적으니까 품절주 이슈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보다 과한 급등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품절주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배당합니다. 고배당. 예를 들면 90%가 내 거 주식 지분이면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셀프 고배당.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나는 고배당한다고 하지만 법인세 낼 바에는 내가 배당받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고배당으로. 제일 첫 번째 수혜자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그냥 주는 그냥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사실 우리나라가 뭐 주주 환호를 그렇게 잘하는 기업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스튜어드십 코드라고요. 새로운 용어가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남자는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뜻인데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어떤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집사처럼 최선을 다해서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의 수익률을 올려주는 건 고배당을 받거나 너 자사주 매입해.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해버려. 소각이라는 건 주식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작아져요. 기업 가치가 예를 들면 1000억짜리였는데 한 300억어치 자사주 매입해갖고 700억짜리 만들어. 그러면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를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많이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는 매력적이다. 그럼 반대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어떡할 거예요? 팔면 위험한 거죠. 사실 지금 신땡땡 기업에서 최대 주주가 주식을 좀 팔았었잖아요. 그 얘기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요. 최대 주주가 왜 팔겠어요? 주가가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 고점에서 최대 주주와 자사주가 매도하는 건 악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게 돼 있고 반대로 주가 저점에서 최대 주주하고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건 호재예요. 왜 사겠어요? 싸니까 사거든요. 이런 어떤 이슈도 있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만약에 기업이 되게 좋으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니까 한번 저 기업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5% 지분 공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5% 이상 지분을 가지게 되면 1% 변동시마다 공시라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5% 지분 공시를 하는데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나 경영권 참여할게 라고 그 투자 목적을 밝히면 갑자기 이제 이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주식을 사면서 뭐 주가가 막 올라가는 그런 매력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많으면 고배당과 그 품절주 이슈, 너무 적으면 경영권 문제. 그럼 최대 주주는 어찌됐든 지분이 많거나 적거나 다 좋네? 그게 아니죠. 이제 부실 기업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이제 이상한 거죠. 그러면 부실 기업인데 내가 최대 주주 지분율도 낮으면 책임 경영이 어려운 거죠. 어차피 이 회사는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주식 관련 사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분율이 현재는 30%지만 이 주식 관련 사채가 바뀌면 나의 지분은 15%야.
그러면 결국 회사를 뺏길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에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이제 어디에 빼돌리기도 하고 부실 기업이 더 부실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부실 기업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으면 탈락.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 아니, 방금 든 생각이 네네. 최대 주주가 자기 주식을 이제 매도할 경우에 특히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 되게 무서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네. 임상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실제 그 결과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임상에 성공했어. 네. 그럼 자기가 주식을 팔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신라젠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임상 실험 결과를 앞두고 뭐 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가 그 지분을 파는 거는 임상 실패 개연성이 굉장히 높을 수 높죠. 있는 거죠.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주주를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코스닥 심사할 때 안철수 대표, 그다음에 이수만 대표가 저희한테 와서 인터뷰를 했던 이유가 최대 주주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이슈, 그다음에 실제 어떤 경영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본 거죠. 네.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4단계 종합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하는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는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로 한 3가지 정도는 저는 꼽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재무지표,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호재학제 뉴스를 보면서 나를 설득하고 또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 3가지가 나오면 일단 성공을 한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슈들보다 더 매력적인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면가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기존보다 좀 더 매력적이면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10번 정도밖에 거래를 안 하는 이유가 기존보다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매매 이유가 생기면 이제 언제 매매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매도 디데이를 알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이렇게 되게 어렵게 했는데 파는 시점을 딱 쉽게 알아. 근데 파는 시점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학습 효과. 과거의 학습 효과, 뜨거운 관심 구간을 학습 효과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배웠잖아요. 우리가 아까 안내 이슈를 보면 떠나간 정치인은 선거와 함께 돌아오니까 선거 즈음이 디데이다라고 하나의 예측을 기업 가치가 좋으니 믿고 기다릴 수 있으니 그 시점을 매도 디데이로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투자에 안심이 되는 거죠. 내가 계속 이 주가 차트를 안 봐도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이유와 매매 시점을 찾았으면 매력적이다 하면 이제 언제 살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가격과 이런 특징들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추구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사면 손해 볼 수 있으니 좀 나눠서 사자. 근데 나눠서 어떻게 살 거냐? 내가 1,000원에 샀는데 1,200원이 됐다. 그럼 20% 올랐어. 그럼 그때 사는 거냐? 아니다. 손해 볼 때만 사자. 그러니까 1,000원에 샀는데 예를 들면 800원, 600원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물타기요? 물타기죠. 소위 물타기. 네. 물을 타는데 플러스일 때 물을 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일 때 물을 타야 된다. 그래야만 매수 단가가 낮아지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괜히 플러스인 상태에서 사면 매수 단가만 높인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매수를 한 30%에서 한 5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10% 또는 20% 손실 시마다 두세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매도도 한 두세 번 나눠서 매도를 하자.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 아닌데 딱 내가 정말 이거 살 때는 정말 완벽하다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 주가는 더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오마이 갓난 이렇게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하고요. 만약에 너무 속상해. 내가 1,000원에 그때 다 살 걸. 그럼 1,200원. 어떻게? 다른 종목들 2,000여 개 많아요. 그 종목에서 또 분석해서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서 나머지 수익을 실현하면 된다. 평생을 주식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이 종목에 너무 매달려서 슬퍼할 이유 뭐 있겠느냐.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매사에 만사에 좀 행복하면 좀 되지 않겠느냐. 반을 어찌됐든 잘 샀으니 좋은 거고 또 만약에 손실 나면 추가 매수할 수 있니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느냐. 자, 그럼 5단계는요?
5단계 이제 신호등 점검입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쳤는데 네. 이게 이제 한 줄 코멘트다 보니까 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어찌됐든 좀 리뷰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호등 점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각 단계별로 한번 체크를 하고 초록색 우리가 신호등 색깔이 4가지잖아요. 네. 초록, 노랑, 주황, 빨강. 그래서 네. 초록은 아주 매력적인 거. 노랑은 조금 위험하지만 괜찮아. 주황은 위험한데 탈락시킬까 말까의 고민. 네. 빨강은 탈락.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수적인 투자자, 저같이 보수적인 투자자나 네. 초보 투자자는 주황부터 탈락.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 기준은 이제 미리 본인이 조금 만들어 둬야 되는 네.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순손실이다. 그럼 보지도 않고 뭐 빨강, 탈락. 근데 어떤 학습 효과가 되게 높은 그런 종목들은 소규모의 그런 어떤 적자면 뭐 주황색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을 준다든지. 좀 살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가드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를 좀 판단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자님이 이제 책에 넣은 이미지를 같이 지금 보면 한마디로 지금 예를 들어 3단계에서 3년간 배당이 증가하는 추세다. 네네. 그러면 이제 초록색이 붙는 거죠. 그렇죠. 배당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유상증자나 주식과의 사채 최근 3년간 없다. 그럼 또 악재가 초록색이 주는 없으니까. 거지. 네, 악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넷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이 주식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신호등이 초록색 불이 가득하고 노란색 불이 하나 정도 있었다. 그렇죠. 왜 노란색 불이 들어왔냐를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가총액이라는 건 주식수 곱하기 주가인데 어떤 학습 효과가 강한 종목들은 일단 시가총액이 가벼워야 좋아요. 관심을 받고 관심이 거래량을 일으키고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하는데 이 관심에 따라 거래량으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시가총액이 커버리면 네. 무거우면 잘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가총액이 좀 가벼우면 좋은데 네. 과거에 1조가 넘던 시가총액보다는 좀 가벼우니까 좀 노란색을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자체 판단을 제가 해본 거죠. 아니 저는 지금 저자님에 대하면서 이 이미지 표가 되게 인상 깊은 게 네네. 보면서 든 생각은 네네. 야 적어도 이 한 장 정도의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정도 아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지금 내 돈 수천만 원, 네. 수억을 넣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 표조차 사실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제 주변에 네네. 개인 투자자면 이런 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주식 투자 돈을 번다고 100%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적어도 이걸 통해서 내가 이 기업을 사서 돈을 벌었다면 내가 왜 벌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고 그렇죠. 돈 잃었다면 왜 잃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알려면 적어도 이 정도 데이터는 네. 내가 정리가 돼야지 알 수 있는 것 같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그 한약을 우리가 다려가지고 쭉 짜가지고 네. 마지막 남은 짠 액만 먹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아주 줄 좋습니다. 코멘트로 어떤 배당이라든지 네. 어떤 기업의 재무가치라든지 이걸 요약해서 놓고 네. 신호등으로 한번 리뷰를 통해서 2번 통해서 우리가 색깔을 주면서 빨간색 나오면 탈락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안전한 그러면서 과거의 학습효과 경험치들을 네. 대입해서 매력적인 고점 매도 구간을 찾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결합해서 최적의 어떤 가치 투자와 어떤 학습 효과를 병행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주 좋네요. 이거 빈 양식도 있죠? 있죠. 저자님한테는. 저자님 네네. 위해서 저한테 제가 받아서 네네. 이 영상 화면에 제가 전체 화면 딱 네네. 띄워놓을게요. 네네. 여러분들 이거 딱 스캔하셔서 네네. 여러분들 꼭 안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 투자하실 때 직접 체크하시면 많이 그렇죠. 도움이 될것 같아요. 30분 정도 이렇게 분석하시면 그러니까요. 뭐 충분히 한 줄 코멘트 형식으로 네. 하실 수 있다. 빠르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아 근데 아까 전에 이게 30분의 짧은 시간에 종목 분석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영상 시간이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재워주세요. 자, 그 다음 이야기로 좀 가봅시다. 네네네.